자, 오늘은 이제 그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파동과 정보통신 단원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개의 중단원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파동의 성질과 활용에서는 말 그대로 파동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일단 빛과 물질의 이중성은 이제 파동으로 생각했던 빛이 이제 입자성을 띠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 같은 입자들이 파동성을 띠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요 파동의 성질과 활용에서는 일단 파동의 진행과 굴절에 대해서, 특히 파동의 진행 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파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속력이 다른 두 매질의 경계에 의해서 파동은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꺾이는지, 그리고 그 현상의 법칙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요 굴절과 연관된 게 전반사예요. 그래서 특정 조건에서는 두 매질 사이에 어떤 각도 이상으로 입사된 파동은 이제 굴절을 하나도 하지 않고 반사만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이 부분이 문제로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자기파의 종류 및 활용은 그냥 외우면 되는 부분이고요. 전자기파에 따라서 전자기파를 이제 파장대별로, 진동수대별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각각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거. 근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추가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파동의 간섭이 파동 단원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간섭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그 물리적 대상은 파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이 실험을 할 게 빛도 간섭한다라는 것을 실제 실험을 통해서 해볼 겁니다. 그래서 빛이 파동이라는 것은 이제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실험이 두 개 있어요. 굴절에 대해서도 실험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파동의 간섭 중에서 빛의 간섭, 레이저를 이용해서 빛의 간섭 실험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빛과 물질의 이중성 단원에서는 빛의 이중성은 관전효과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그 관전효과를 해석하는 결과를 해석할 때 빛을 이제 그 파동으로 보면 안 되고 입자로 봐야지 해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물질의 이중성은 뭐냐면 이제 당연히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드브로이 물질파 파장과 함께 그 전자현미경, 요걸 이용하는 대표적인 얘기는 전자현미경에 대해서 배우면 이제 물리학원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표현 부분은 이건 다음 시간에 다룰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진동수라든지 주기라든지 요 파동의 전파 속력 이런 것을 배우게 될 텐데, 요 파동의 전파 속력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속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파동의 굴절은 이런 거예요. 이제 요 인명구조원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럼 인명구조원은 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A, B, C 경로 중에서 어느 경로를 택해서 가야 됩니까? C죠. 왜냐하면 이게 달리는 게 빠르고 수영하는 게 느리니까 가장 짧은 시간에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악어가 여기서 출발해서 얘를 잡아먹으려면 최단 시간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경로를 따라가야 돼요? 악어는 헤엄이 더 빠르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그래서 파동에 따라서 이렇게 꺾이는 정도 다릅니다. 실제로 공기하고 물 사이 경계면에서 빛하고 소리가 꺾이는 방향이 반대예요. 소리는 물에서 더 빠르거든요. 근데 빛은 공기에서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공기고 이게 물이라고 하면 빛은 이렇게 가고요. 빛은 그 다음에 물이란다. 소리는 이렇게 꺾입니다. 그래서 파동에 따라서도 똑같은 두 매질의 경계면이라도 이렇게 꺾이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페르마의 최소 시간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특정 두 지점을 이제 갈 때 속력이 다른 경우 있잖아요. 이때 모든 경로 중에서 가장 시간이 짧은 경로를 따라서 파동이 진행한다라는 게 페르마의 최소 시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옛날에 수리논술을 문제로 대학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미분을 이용해서 최종적인 결과는 굴절의 법칙이 나오는. 그래서 이게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미분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배우진 않을 거고 그 결과만 배우게 될 겁니다. 이건 분산과 스펙트럼인데요. 이런 좀 더 있어 보이죠? 자, 진공에서는 모든 빛이 속력이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물질 속에 들어가면 속력이 다 느려집니다. 근데 이제 빛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역학적 파동하고 다르게
역학적 파동은 진동수와 관계없이 똑같이 느려지거든요. 똑같이 빨라지거나. 근데 빛은 진공에서만 속력이 같고 어떤 물질 속에 들어가면 진동수별로 속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진동수가 클수록 속력이 더 많이 느려져 가지고 진동수가 작은 빨간색이 그나마 굴절이 좀 덜 되고 진동수가 가장 큰 보라색이 속력이 더 많이 느려져서 굴절이라는 현상이 더 심하게 일어나서 더 많이 꺾이게 됩니다. 굴절의 원인이 매질에 따라 속력 차이니까 그 차이가 클수록 많이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이제 색이 나눠서 보이게 되는데 이게 다름 아닌 스펙트럼이고요. 분광기의 원리도 이거와 같습니다. 근데 이제 회절 격자를 이용해 가지고 색을 분리해낸 건데 이렇게 이제 색을 분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산과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이 할 실험이에요. 이제 영의 이중 슬립 실험인데요. 뭔지 모르겠죠. 요건 그냥 이런 실험을 한다는 것만 하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슬릿은 뭐냐면 이제 파동이 약간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런 모양인데 같은 모양으로 출발하게끔 이게 첫 번째 단일 슬릿을 이용해서 단일 슬릿을 이용하면 여기 아주 좁은 틈이거든요. 그럼 이 좁은 틈을 지나는 빛은 그래도 어느 정도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출발한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얘가 이제 첫 번째 회절을 통과한 빛은 이게 회절해서 여기로 가게 되거든요. 이게 돌아가가지고 그러면 요 두 개에서 이제 똑같은 출발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실험은 요게 필요 없어요. 요거 없이 레이저를 바로 쏩니다. 레이저 자체가 이미 줄을 맞춰서 가는 빛이거든요. 그래서 줄을 세울 필요가 없어서 그냥 바로 레이저로 이중 슬릿에 바로 쏩니다. 그렇게 하면 요 가운데에는요, 얘가 보조를 맞춰서 발을 맞춰서 이렇게 가니까 가운데에서는 똑같은 모양이 만나서 이게 더 더해지게 됩니다. 빛의 세기가. 근데 얘가 점점 요 가운데 지점으로 또 멀었으면 이 하나는 위로 이렇게 볼록한데 하나는 아래로 볼록한 채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가 상쇄가 돼서 빛이 안 보이는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지금 하는 설명은 사실 간섭과 관련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빛이 파동이라면 실제로 밝고 어둡고 이런 무늬가 나타날 건데 실제로 빛으로 실험해 보면 이 무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최초로 했던 사람이 토마스 영이라는 영국의 물리학자였고요. 그래서 토마스 영 이전에는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컸고 어느 하나가 우세하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근데 이 영의 이중슬립 간섭 실험을 기점으로 해서 빛은 거의 파동이라고 과학자들 사이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게 왜 의견이 분분했냐 하면 사실 파동일 거라는 약간 그 실험적 증거나 이런 근거가 더 좋았는데 더 과학적이었는데 뉴턴이 입자설을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뉴턴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그 입자설도 그 대등하게 이렇게 파동설하고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영의 이중 슬립 실험에 의해서 빛은 거의 파동이다라고 이렇게 거의 결론이 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상파인데요. 정상파는 이제 동일한 두 파동이 이렇게 만나면 요 빨간색은 왼쪽으로 가고 파란색은 오른쪽으로 가죠. 이 두 개가 만나면 마치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파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파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이 정상파 실험 장치를 150만 원짜리를 좀 신청해 놨는데 사주실란가 모르겠다. 일단 한번 질러봤어요. 좀 사주세요. 사주면은 이제 그걸로 실험하는 거 시범 실험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듣고 보는 소리와 빛은 파동이잖아요. 소리도 간섭하고요. 빛도 간섭합니다.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빛은 입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광전 효과를 설명하면서 이 빛이 입자라고 생각해야지만 이게 광전 효과가 해석이 됐거든요. 근데 드브로이는 이제 여기서 더 나와가지고 이 전자는 입자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전자는 입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전자도 파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파동으로 볼 수 있는 빛도 입자로 볼 수 있다면 거꾸로 생각한 거죠.
그럼 입자라고 생각했던 대상도 파동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걸로 또 많은 것이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전자는 당연히 입자 아니야? 그럼 뭐야? 소리도 입자야? 근데 실제로 러시아의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이 소리를 입자로서 해석하는 그 이론을 만들어서 냈어요. 그래서 소리조차도 입자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입자이자 모든 것은 파동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파동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이제 옛날 얘기가 있어요. 삼가재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선시대 황희정승의 일화에서 나온 말로 삼가란 세 번 옳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황희정승 집에 하녀 둘이 싸우다가 황희정승이 와서 하소연을 했대요. 그래서 한 하녀가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자 황희정승이 말합니다. 네 말이 옳구나. 조금 있다가 다른 하녀가 와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자 정승은 또 말해요. 네 말도 옳다. 그랬더니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부인이 말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데 둘 다 옳다고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러자 황희정승은 당신의 말도 옳소 하고 말한 뒤 읽던 책을 계속해서 읽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둘 다 맞다. 이런 거거든요. 이때 황희정승이 읽었던 책이 이 두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제가 제일 추천하는 책 두 책인데요. 이게 좀 더 어렵습니다. 양자물리학 백년사인데 이 양자물리학 백년사는 뭐냐면 그 아인슈타인이요. 사실 여러분 그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하지만 평생에 걸쳐 가지고 자기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 중에서 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부분 한 10%밖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90%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 하고요. 그 보어하고 크게 보면 두 기둥이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논쟁을 하는 이게 솔베이 회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솔베이 회의가 가장 큰 주제인데요. 그걸 해서 전후로 해가지고 양자역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이론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가장 정리가 잘 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김상웅의 양자 공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만들어진 출간된 양자역학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쉽게 쓰여진 그런 책인 것 같고, 요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양자역학과 관련된 이제 추천 도서 목록이 쫙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요게 있었어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사와 관련된 책을 단 한 권만 추천하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이 책을 추천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책을 나중에 이 책은 대학교 가서 그 양자역학을 공부할 때 같이 보면서 공부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이제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재미있는 그런 류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걸로 방과후 수업을 하기도 했어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15차씩 분량으로. 이 책을 같이 읽어보고 해석해보는 이런 걸 했었어요. 미쳤죠. 그때는 그런 것도 생기부에 적을 수 있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했었습니다. 자, 빛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뉴턴이 이제 빛은 입자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 하이언스라는 사람은 빛을 파동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영이 이제 결론을 내렸죠. 빛은 파동이다. 그리고 근데 영이 빛의 간섭 현상을 실험으로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그래도 일부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돌아서게 한 게 이 맥스웰이에요. 그래서 맥스웰이 그 전자기학을 완성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장과 자기장이 끊임없이 진동하면서 공간을 따라 퍼져나가는 전자기파를 이론적으로 예측하고 그 속력을 계산해봤는데 신기하게도 빛의 속력하고 완전히 일치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빛은 다름 아닌 전자기파, 그러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이 공간을 따라 퍼져나가는 현상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예측했고, 그걸 실험적으로 이제 확인한 사람이 헤르츠입니다. 그래서 진동수의 단위를 헤르츠라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했습니다. 후르츠 아니고요. 헤르츠. 그래서 논란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인슈타인이 다시 가져 나오죠. 그래서 광전 효과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 어떤 금속에 자외선을 쬐었더니 전자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그 전자의 개수하고 그 전자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이런 실험이었는데, 근데 그 실험 결과가
이 파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했죠. 파동으로 설명 안 되면 다른 걸로 설명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빛을 입자로 생각하면 이게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게 이제 광전 효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이거 하면 거의 수업하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갈까요?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근데 요 정도만 할게요. 입자하고 파동의 차이는 뭐냐면 이게 식을 할 건 아닙니다. 식을 할 건 아니고 입자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한 번에 전달해요. 그러니까 야구공은 지금 얘기하면 안 되죠. 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하여튼 이렇게 물건을 던져서 이렇게 부딪히면 이게 부딪히는 순간 에너지가 전달되잖아요. 운동량이 전달되고. 그래서 입자는 에너지를 불연속적으로 한 번에 전달합니다. 근데 파동은 달라요. 파동은 연속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해요. 연속적으로. 이걸 비유하자면 이제 여러분 드래곤볼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드래곤볼에서 이제 원기옥이 있거든. 원기옥이 약간 입자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그냥 확 이렇게 조지는 거죠. 한 번에. 근데 이제 그 에네르기파 있죠. 이제 에네르기파 이렇게 하는 거. 에네르기가 그 에너지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거죠. 에너지를 일본식으로 에네르기여가지고 에네르기파예요. 에너지파죠, 에너지파. 근데 얘는 한 번에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고 연속적으로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근데 이제 광전 효과의 실험을 해석할 때 그 전자가 빛으로부터 에너지를 연속적으로 받는다고 하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에너지를 불연속적으로 한 번에 받는다라고 하면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전 효과가 빛의 입자성을 대변해주는 실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하려고 했는데 넘어갈 거고요. 수업 시간 설명. 이거 하니까 많이 자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게 설명하니까 1시간 분량 수업인데 몇 번 하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예전에 그 양자물리학 백년사로 수업했던 그 PPT에서 일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챕터 제목 이름이 특허 노예였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이랬잖아. 그 특허 이렇게 내면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왜냐면 그때 유명하지 않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 이제 부업으로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허 노예라고 자신을 불렀대요. 이것 때문에 이제 굶주림이라는 성가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했는데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대성 원리는 단순히 뉴턴과 같은 사람이 이미 개발해서 정립한 결과를 살짝 수정한 것뿐이다. 근데 광량자의 개념, 이건 광전 효과죠. 광량자의 개념은 오로지 자신에 의해서 개발된 전혀 새로운 것으로 과거의 물리학에서 확실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자기 스스로는 상대성 이론보다도 광전 효과를 더 큰 업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도 노벨 물리학상을 광전 효과로 받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보통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왜 광전 효과로 받았느냐. 근데 그는 이제 노벨상의 특징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상대성 이론이 실제 생활에 쓰입니다. GPS 이런 거 할 때 상대성 이론 보정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상대성 원리가 인류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지를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노벨 과학상은 무조건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그 과학에 대해서만 상을 주거든요. 근데 광전 효과는 뭔가 그래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술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때 벌써 판단을 한 거죠. 실제로도 광전 효과도 각종 전자기기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전 효과로 받았는데, 근데 아인슈타인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달리 자기는 이제 상대성 이론보다도 오히려 광량자 이것도 양자역학 중에 하나거든요. 요게 이제 더 큰 이제 발견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얘는 이제 그 드브로이인데요. 이 사람은 제가 가장 부러웠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일단 그 우리나라로 치면 중국으로 비유하자면 중국에 황제가 있고 각 지역에 왕이 있잖아요. 왕의 아들입니다. 공작이에요, 공작. 공작. 그래서 이게 금수저 정도가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심심해서 물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심심해서. 이 사람 올해도 살았어요. 보세요. 거의 80세 넘게, 90세 넘게 살았네요.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았고요. 딱 봐도 이게 인생의 굴곡이 안 느껴지죠. 되게 뭐 나를 편안해 보이잖아요. 뭔가 이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도 살아 계셨었네요. 제가 84년도생이었으니까. 그래서 나의 전생은 드브로이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그 되게 파격적이었어요. 이제 전자도 파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걸 최초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빛 파동이라 생각했던 빛이 입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도 파동으로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논문을 냈습니다. 그 논문을 냈는데 그 논문을 이제 3명의 박사들이 보통 이렇게 심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박사들이 이제 그 곤란을 느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왕의 아들이야. 근데 전자가 파동이래. 돌아버리겠는 거죠 이게. 이걸 통과시켜줘야 되나 말이야. 약간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랑주뱅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2, 3년 전에 아인슈타인의 강연을 들었던 그 내용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 그러니까 대가들은 뭔가 약간의 촉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인슈타인이 그 강연에서 앞으로 입자와 파동의 대통합에 관련된 이론이 아마 나올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것을 기억을 하고 좋다. 그럼 이 논문을 아인슈타인에게 한번 보내보자. 그때 당시에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뭐 걔도 뭐 왕의 아들이라도 어쩌겠나. 어쩔 수 없겠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이제 어째 보면은 그 유명세를 이용해서 논문을 어째 보면은 이제 거절하려고 통과를 안 시키려고 편지를 보냈는데 아인슈타인이 박수를 치면서 아주 위대한 발견이다 라고 이제 의외의 이제 답이 와서 이제 통과가 되었고 이걸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 드브로이 이론이 나중에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의 이중슬립 간섭 실험이 있는데 이 물질도 이중슬립 간섭 실험을 해요. 근데 이 물질의 전자를 가지고 이중슬립 간섭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되게 특이합니다. 보면 전자를요 뭐 이렇게 그냥 확 뿌리면은 그냥 얘네들이 파동이라 생각하면 뭐 간섭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실험을 했었냐면 전자를 하나 쏴요. 이거 좀 시간을 뒀다가 그 다음 또 쏴. 그 다음 또 있다가 또 쏴요. 그래도 간섭 현상이 일어났어요. 간섭 현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간섭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생각해보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씩 쏘면요. 얘가 여기를 통과하든지 여기를 통과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스스로 간섭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전자를 하나씩 쏘았을 존재도 이렇게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정통 해석 방법입니다. 전자가 50%는 열로 통과했고 50%는 열로 통과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걸 중첩된 이게 양자 중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쯤은 여기를 통과하고 반쯤은 여기를 통과하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화학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현대 원자의 이론이 이겁니다. 전자의 확률 분포죠.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정도는 여기 있고 몇 퍼센트 정도는 여기 있고 몇 퍼센트 정도는 여기 있다라고 하지 전자의 정확한 위치가 딱 정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외부에서 궁금하잖아요. 그래도 나는 전자가 어디로 통과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어디로 통과하는지 관찰을 해요. 근데 관찰하는 순간 간섭 무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관찰을 하면 위치가 어디를 통과하는지가 이제 확률이 아닌 진짜로 정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입자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주에서 아무도 측정을 하지 않으면 간섭 무늬가 나타나요. 근데 측정을 하면 이게 입자처럼 행동을 해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실험 등으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공에서 실험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진공에서 실험 안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측정이라는 것은 결국에 인지를 가진 인간이 아는 게 아니고요. 다른 입자가 부딪히면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공에서 실험 안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진공에서 실험을 해서 외부와의 어떤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게 실제로 이제 실험으로 이제 지금 현재 이루어졌고요.
이중슬립 간서 실험은 지금 이제 거의 분자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에서 넘어가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도 멘붕에 빠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제 양자역학을 파면 팔수록 이제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위안을 삼았던 말이래요. 이제 요 뭐 독일의 극작가이자 평론가인 고톨트 레싱이 남겼던 말인데, 진실에 대한 열망은 진실에 대한 확실한 소유보다 더 소중하다. 난 진실을 모르지만 그 진실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소중한 거다라고 이제 위안을 스스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재밌어서 가져와 본 건데, 오징어 게임 이제 여러분 보면 안 되는 거지만 다 봤죠. 오징어 게임. 그 오징어 게임에서 마지막에 그 스포하면 안 되니까 그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였던 어떤 사람이 있어요. 부자였던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오징어 게임을 기획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자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나? 그래서 사는 게 재미가 없다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해보고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만든 게 오징어 게임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게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연봉 한 10억까지는 연봉과 행복도가 비례한다라고 해요. 근데 그걸 넘어서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근데 10억까지는 많이 벌면 벌수록 행복하다니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택하십시오. 자, 이걸 빗대서 이제 저도 말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자네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과 아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나? 사는 게 너무 재미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바보는 즐겁죠. 바보는 즐거운데 그런 걸 이게 알물 계속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행복을 느끼면서 산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죠. 뭐 의사는 이제 가족이 좋고, 의사가라면은 그다음에 뭐 그 법조인이 생기면 이제 뭐 그 친척들까지 좋고, 그 물리학자들은 지만 좋다. 지만 행복하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과학자들이 가장 어찌 보면 행복한 삶을 살아요. 호기심으로 평생 먹고 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뇌과학적으로 봐도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나이 갈수록 호기심을 잃고요. 그냥 쳇바퀴처럼 그냥 반복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활을 하면은 시간이 빨리 간대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실제로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느낀대요. 왜냐면 어린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게 신기한 거예요. 모든 게 신기한 눈으로 보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궁금해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를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과학자들이에요. 과학자들이 어쩌면 인생을 가장 길고 재미있게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꼭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책을 취미로 삼고 이제 여러 가지 분야의 이제 지식을 계속 배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좀 더 인생이 풍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단원 소개 요거로 마치도록 할게요.